환하게 웃고 있는 세 명의 여자아이들. 시간마저 질투에 멈춰버린 듯 너무도 행복해 보였죠. 하지만 이들의 우정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이 중 한 명이 곧 살해당하기 때문이었는데요. 살해당한 여자아이가 남긴 마지막 일기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죠. 오늘 친구가 여자와 키스하는 걸 봤다. 고전 문학을 좋아하고 변호사가 꾸민 스카일러 니스, 반대로 음악과 드라마를 좋아하는 셸라 에디. 화면 속 두 사람은 마치 눈빛만 봐도 서로의 생각을 읽는 듯 가까워 보이지만 사실 이들의 첫 만남은 극과 극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 스타시티. 스카일러는 누가 봐도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였습니다. 처음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만 해도 조금 수줍어했지만 금세 적응하고 어디서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변했죠. 그런 스카일러의 눈에 들어온 건 같은 외동이었던 셸라였습니다. 비슷한 처지를 공유한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고 어느새 가장 친한 친구이자 자매처럼 지내게 되었죠. 둘은 서로에게 정말 특별한 친구였습니다. 셸라는 4살 때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야 했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버지는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 어려웠고 셸라는 늘 빠듯한 생활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견뎌야 했는데요. 그런 그녀에게 스카일러는 힘듦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죠. 두 사람은 8살 때부터 서로의 집을 드나들며 자매처럼 지냈고 스카일러의 부모인 데이비드와 메리 역시 셸라를 친딸처럼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너네 집에서 잘까? 아님 우리 집에서 잘래?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는 문화인 슬립 오버는 두 사람의 일상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매트리스를 펴고 밤새 영화를 보며 팝콘을 배부르게 먹기도 했고 좋아하는 가수의 영상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다 눈이 마주치면 미친 듯이 춤을 추기도 했죠. 새벽이 되면 웃음을 멈추지 못한 상태로 잠에 취해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함께 있으면 저절로 웃음이 나고 힘이 되는 그런 관계. 그런데 두 사람이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 아이를 만나게 됐는데요. 바로 매력적인 빨간 머리의 레이첼. 사립 가톨릭 학교에서 전학 온 그녀는 언제나 무대의 주인공으로 연극부 스타였죠. 스카일러와 셸라는 무대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레이첼이 멋지다고 생각했고 세 사람은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스카일러와 셸라 두 사람뿐이던 슬립 오버에 레이첼도 멤버가 됐죠. 레이첼 또한 외동이었기에 세 사람은 서로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자매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 사이에 비밀은 없을 줄 알았는데 Secret from me? Well, I mean, I haven't told anyone. Not even Skylar? No. Okay. I didn't even tell Skylar that I get high. That's one of my secrets too. Like, I didn't tell her that. But anyways. 세 사람이 16살이 되던 2012년 봄, 스카일러의 트위터에 올라온 하나의 글. 그리고 몇 달 뒤인 2012년 7월 6일,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 이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Long County 911, do you have an emergency? I have a 16-year-old daughter. She has not been home, hasn't went to work. I am scared to death. 딸이 사라져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남자 이름은 데이비드 니스, 스카일러의 아버지였죠. 모두가 잠든 새벽, 16살 소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우선 딸이 사라진 걸 알린 데이비드의 진술부터 들었는데요. 그는 아침에 아르바이트를 가야 하는 딸을 깨우러 방에 갔다가 스카일러가 없다는 걸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방엔 휴대폰 충전기와 지갑, 그리고 렌즈 용액이 남겨져 있었어요. 게다가 스카일러가 외출할 때마다 늘 챙기던 필수품이 방에 그대로 남아있었던 건데요. 데이비드는 뭔가 쎄한 느낌을 감출 수 없었고 곧장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린 뒤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죠. 저는 데이비드의 진술을 곱씹으며 스카일러의 방을 살폈습니다. 그러다 옷장 구석에서 뜯겨진 방충망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만약 침입자에 의해 납치를 당한 거라면 방충망은 바깥으로 떨어졌거나 오히려 깔끔하게 다시 끼워져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창문 아래에는 발판으로 쓰기 딱 좋은 작은 벤치가 놓여 있었죠. 이건 분명 창문을 통해 스스로 나간 거란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저는 데이비드와 메리에게 혹시 과거 딸이 몰래 외출한 적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며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카일러에게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뜻이었죠. 그 변화가 뭔지 알아내기 위해서 파헤쳐야 하는 건 바로 스카일러의 SNS였습니다. 10대의 사생활을 알기 위해선 SNS를 들여다보는 것만큼 좋은 건 없었죠. 2012년 봄, 스카일러는 트위터를 통해 누군가를 믿을 수 없다는 저격글을 올린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눈에 띄는 건 따로 있었죠. 바로 실종 이틀 전인 7월 4일 저녁에 올라온 트윗이었습니다. 저는 메리에게 당시 딸의 상태를 물었고 메리는 단박에 그날 딸의 상태를 기억해냈는데요. 왜냐하면 스카일러가 평소보다 굉장히 우울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스카일러가 같이 어울리던 무리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갈등을 겪고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그때 데이비드와 메리는 스카일러가 트위터에 올린 친구들의 정체를 제게 알려줬는데요. 셸라요. 그 아이는 우리 가족 같은 아이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레이첼 쇼프일 거예요. 두 사람은 스카일러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었죠. 곧바로 그들을 찾아갔고 그날 스카일러와 연락을 한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날 스카일러를 집 앞에 데려다 줬어요. 셸라와 레이첼은 전날 7월 5일 저녁 스카일러와 함께 드라이브를 했고 자정이 될 무렵 스카일러를 집 앞에 내려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본인들도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고 했죠. 만약 두 사람의 말대로라면 스카일러는 집 앞에 내린 뒤 어딘가로 사라진 건데요. 스스로 사라졌거나 혹은 돌아오지 못할 일을 당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게 사실일 경우 당장 수색 범위를 넓히고 사람들의 제보를 받아야 했죠. 그런데 문제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경찰이 스카일러의 실종을 단순 가출이라고 단정해버린 건데요. 경찰은 앰버 경보, 즉 아동 실종 긴급 경보를 발령하지 않겠다고 했죠. 실종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는 상황. 그때 탐정님, 스카일러가 찍힌 CCTV를 찾았습니다. 김 형사가 가져온 영상은 스카일러 집 근처 골목에 설치된 CCTV였습니다. 흑백의 화질도 선명하진 않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 스카일러의 마지막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런데 밤 12시 30분쯤 은색으로 보이는 세단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왔고 잠시 뒤 망설임도 없이 차로 다가가는 한 사람, 바로 스카일러의 모습이 보였는데요.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차에 탄 뒤 화면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상을 보자마자 두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죠. 하나는 자정쯤 집 앞에 내려줬다던 셸라와 레이첼의 말과 달리 스카일러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번호판은 보이지 않았지만 차량의 외형은 셸라가 타던 은색 토요타 카메리와 너무나도 비슷했다는 거였죠. 저는 곧장 두 사람의 휴대폰 기지국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CCTV 속 차량이 멈춘 위치와 시간이 당시 두 사람의 휴대폰이 있던 위치 기록과 겹친다는 걸 알아냈죠. 스카일러가 타고 사라진 차량은 셸라의 토요타가 확실했습니다. 저는 지역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고 이번엔 셸라와 레이첼의 트위터를 살펴보기로 했죠. 그리고 스카일러의 SNS만큼 두 사람의 계정에도 의미심장한 흔적이 남아있었는데요. 이처럼 스카일러가 무사하길 바라고 친구가 그립다는 글 사이에서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바로 대체 무슨 의미로 올린 글일까요? 앞뒤에 올린 글과 비교해도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탐정님, 방금 레이첼의 트위터에 이런 게 올라왔는데요. 스카일러가 실종된 후 거의 글을 올리지 않았던 레이첼. 가톨릭 신자인 그녀가 그저 종교적인 구절을 올렸을 수도 있었지만 사실 이 글은 폭풍 전야의 징조였습니다. 트위터를 확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 경찰에게서 이런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었는데요. 레이첼의 변호사가 수사팀에게 사무실로 와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였죠. 저희는 급히 레이첼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변호사의 주도하에 레이첼이 입을 열었죠. 우리가 스카일러를 죽였어요. 고작 16살 소녀가 가장 친한 친구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레이첼은 2012년 7월 6일 새벽 셸라와 함께 스카일러를 차에 태워 펜실베니아 외딴 숲으로 갔다고 설명했죠. 그리고 셋에 맞춰서 스카일러를 칼로 찔렀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제 등줄기엔 소름이 끼쳤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셸라의 트윗. 이 수수께끼 같은 글의 의미를 드디어 알게 됐죠. 이미 셸라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자백을 했던 겁니다. 처음엔 스카일러에게 숲까지 차를 타고 간 뒤 함께 마초를 피우자는 말로 불러냈다고 했죠. 하지만 숲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이 꺼낸 건 마초가 아닌 칼이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스카일러의 시신을 숲속에 유기했고 미리 챙겨온 표백제로 흔적을 지우려고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저는 레이첼에게 왜 스카일러를 죽인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우린 그 애가 싫어졌어요. 그런데 대답은 맥이 탁 풀릴 만큼 허탈했죠. 저희는 레이첼의 자백을 따라 시신을 유기했다고 말한 숲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 근처에 있는 숲을 안에서 사람의 뼈와 신체 일부 그리고 옷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죠. 스카일러가 실종된 지 6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시신을 찾는 데에는 몇 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고 결국 2013년 3월 13일 유해 DNA 검사 결과 시신은 스카일러로 확인됐습니다. 각자 1급과 2급 살인으로 기소된 셸라와 레이첼. 먼저 자백을 한 레이첼은 가석방이 가능한 징역 30년형을 선고, 셸라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죠.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됐지만 이상하게 뭔가 해결되지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과연 평범한 10대 여학생들이 싫어졌다는 이유로 가장 친한 친구를 죽일 수 있었을까요? 사건이 일어나고 10년 뒤 2023년 5월 레이첼은 첫 가석방 심사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셸라와 전 연인이었고 그걸 스카일러에게 들켜서 살해했어요. 레이첼의 주장은 과연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그나마 설득력 있는 범행 동기를 밝힘으로써 가석방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걸까요? 레이첼 측은 주장을 뒷받침한다며 과거의 일화와 밀착된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중에 2011년 슬립오버를 한 날 술에 취한 쉘라와 레이첼이 키스했고 그 장면을 스카일러가 목격해 일기에 남겼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하지만 이는 법정 증거가 아닌 2차 출처에 불과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스카일러가 남긴 트윗, 글이 그날의 일을 저격한 게 아니냐고 해석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가석방도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중 한 명인 쉘라는 지금까지도 레이첼의 주장이나 범행 동기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죠. 진실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스카일러가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너무나도 잔인하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실종 당시 경찰은 단순 가출로 판단해 앰버 경보를 발령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수사가 지연됐는데요. 그러나 스카일러의 안타까운 희생은 결국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제는 아동 청소년이 실종되면 범죄 연관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앰버 경보가 발령되는 스카일러법이 제정됐죠. 가장 빛나던 순간에 가장 깊은 어둠을 품었던 우정, 그 잔인한 아이러니 속에서 희생된 스카일러. 부디 짧았지만 누구보다 소중했던 삶을 살았던 그녀가 이제는 배신도 고통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